네, 공정하고 정확한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7월 22일 아투TV 데일리 뉴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대담, 준비된 대담 시작하기 전에요. 역시나 아시아투데이 신문, 저희 신문 일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 여기 보시면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현재 보이시는 이 사진은 경기 활성화와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어제였습니다. 바로 어제 서울 성동구 성수 일가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소비 쿠폰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차 신청 기간은 어제부터 9월 12일까지고요.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자, 일면 소식 몇 가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폭우로 닷새 기간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을 찾아서 피해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생활터전 지원을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요, 최근 폭우에 지방자치단체 재난지휘부의 미흡한 대처로 피해가 커진 점을 강하게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종시에서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음에도 무려 23시간 동안 지자체 재난지휘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사고 자체에 대한 인지가 한참 늦었고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다.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철저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는요, 저희 신문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시아투데이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왼쪽 상단이군요. 오직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 행복, 인류 평화를 위해 정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 사랑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대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변인?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네. 저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네. 사무실에서도 저희 네. 편집국 5층 사무실에서도 네. 큰 TV 화면에 지나갈 때마다 대변인님께서 활약을 제가 나올 하고 때만 계시는- 지나간 것 같은데. 아니 요즘 들어서 지나갈 네네. 때마다 예. 대변인님께서 TV 나오고 계시길래 또 네. 나오시는구나. 예. 안녕하십니까. 저 혼자 이렇게 예. 인사를 하고 네. 저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네. 이제 앵커님 그 네. 아시아투데이 네. 좋아요, 구독 아유, 항상 감사합니다. 눌러주면서 네. 보고 있는데요. 아. 오늘 참 머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예쁘게 단아하게 웨이브가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준우 대변인님과 함께 최근 이슈들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이 오프닝 때 아시아투데이 일면 이 소비 쿠폰 사진, 이 사진을 전해 드렸는데요. 민생 회복 쿠폰 지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혹시 신청하셨나요? 저는 날짜가 아직 해당되시나요? 저는 이제 해당이 안 돼가지고 아직 않았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락 오셔가지고 해당 네네. 이제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묻더라고요. 근데 어머니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네네.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머님이 부산에 부산에 계시죠. 계시구나. 근데 어머니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네네. 엄마 기다려라. 내가 내려가서 주말에 내려가서 어. 이제 도와드리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네네. 뭐 온라인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머니 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첫날에만 415만 명 신청 7,500억 원 지급. 요 아시아투데이 기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시작 첫날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청 개시일인 21일 오전 12시 기준 신청자 수가 415만 명을 돌파해서 지급액도 7,54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379만여 건, 오프라인 신청이 33만여 건이었고요. 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어떤 은행 앱에서는 좀 렉이 걸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요 내용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회복 쿠폰
경제와 서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경제학에서 이 얘기가 많이 좀 나왔었죠. 네네. 이제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줘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네. 근데 이제 돈을 뿌려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사이클이 있는 건데 네. 그때 이제 하강기가 있으면은 부양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도 현금을 이제 뿌리는 그런 정책을 많이 썼을 건데 그런 이제 현금 살포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쓴 나라가 굉장히 손에 꼽습니다. 아르헨티나라든가 바로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냐?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자원 부국입니다. 석유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된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이제 5번째인가 잘 사는 나라일 정도로 굉장히 이제 부자 국가였죠. 근데 지금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정치 시스템, 그러니까 정치가 불안정해지고 포퓰리즘 이제 정책을 남발하면서 과도한 복지 그리고 현금 살포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됩니다. 이제 악순환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어려지면 지난번보다 더 많이 달라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 바닷물을 계속 마시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안 좋아졌고 최애 빈국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고 아르헨티나는 지금 이제 하이퍼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아직도 어려운 굉장히 이제 경제가 지금 안 좋은 그런 나라로 손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안 뿌려주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현금을 뿌렸다. 이건 또 어떻게 우리나라 대입해서 볼 수 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현금을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은행에서 현금 뿌렸더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했더니 재정 승수라는 게 있는데 경제학에서 재정 승수가 1이면은 정부가 100을 투자했을 때 경기 부양 효과가 100이 낮다. 100억을 투자했는데 100만큼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면 1이에요. 근데 이제 재정 순수를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했더니 0.2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0.2. 그러니까 100억을 뿌렸는데 20억밖에 경기 부양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 지금 80억은 어디 갔느냐? 전부 다 개인이 빚 갚는 데 있잖아요. 빚 갚는데 보태거나 아니면 저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의외로 우리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줬을 경우에 그걸 바로 시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본인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데 굉장히 많이 쓴다. 본인이 부채를 탕감하는데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검증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돈을 뿌렸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굉장히 정치적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유일까요? 지금 내란 특검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이 삼각축이 각각 역할 분담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 압수수색하는 거죠. 그다음 출국 금지시키고 소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테 뭔가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내란 정당, 이제 사라져야 될 정당,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국고 보조금도 못 주게 하겠다라는 법안까지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특검과 민주당이 제가 보기엔 짜고 국민의 힘을 아예 괴멸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것만 하면은 국민들 엄청 피로해합니다. 피곤해하고 피로해하고 정부에 대한 반감도 가지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역할이 뭐냐? 바로 돈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야당의 목소리를 낸다든가 선만 야당으로서의 정부 견제 역할을 하는 거를 막는 거는 특검과 민주당이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누구로터리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현금을 뿌림으로써 중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삼각축이 각각 역할을 하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소비 쿠폰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한 거고 저는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네. 이번에 소비 쿠폰이 지급됐지 않습니까? 네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번 더 소비 쿠폰이 또 뿌려질 거라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때도 네, 그때 그랬었죠. 그때 그렇죠. 네. 그때 선거 앞두고 네. 경기 부양 코로나 이제 재난지원금이라고 이제 명목으로 나갔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선거 앞두고 뿌려서 재미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경기 부양이라는 그런 명목을 갖다 붙여서 계속 돈 뿌리기가 될 거다. 근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후세대가 짊어지게 될 거다. 재정은 빵꾸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국민의 의식이라는 게 저는 그래도 아직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참 많이 성장을 하고 좀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포퓰리즘이
선거 때도 통할까요? 그리고 지지율이나 음. 이런 게 통할까요?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대변인님께서 좀 더 다면적으로 심층적으로 이런 원인에서 정책 실행을 한 거다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가긴 합니다. 네네. 예. 근데 참 약간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 민도가 되게 높다고 우리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성적이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바로 잡는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탄력사를 그죠? 민주주의 회복성, 탄력성 이게 참 좋은 국가다라고 해외에서도 평가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중독이 돼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돈 같은 문제는 좀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개딸 같은 이제 세력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여기에 대한 호평 여론을 만들고 그리고 돈을 이제 뿌릴 때 이걸 조금씩 야금야금 올리면요. 그걸 참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 이제 시도한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아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제 한 거다. 이거 나중에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 참 힘들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였나 거기서는요, 아르헨티나가 모르겠는데 이랬대요. 그 돈을 이제 자꾸 찍어서 나눠주다 보니까 돈 가치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공장에서 찍어야 되는데 그 돈을 찍으려면 특수 잉크라든가 특수 이제 재질이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돈을 찍어내기 위한 그 이제 잉크와 그 종이를 사는 게 더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찍어낸다. 그런 상황이 실제 왔었어요. 그리고 가게에 담배 사러 가는데 그 리어카죠, 리어카. 네네. 리어카 아시죠? 네. 그걸 구루마라 그러는데 구루마라고. 하는데 바퀴 하나 달리고 왜 바퀴 하나 달린 거 알죠? 그 논두렁 같은데 지나갈 때. 잘 지냈으려고 예, 예. 거기에다가 네. 지폐를 이만큼 담아가요. 근데 그게 이제 담배 한 컵 사는 네. 돈인 거예요. 그게 다큐가 진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화폐같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 장기적으로 했을 경우에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는 가지 않고 조만간 우리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우리나라 바르게 서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경제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서민들의 어떤 생활이 파탄날 수가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길을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법인세와 종부세가 인상이 되면은 결국엔 이제 기업의 부담이 가면은 기업의 부담이 간다는 거는 근로자들, 노동자들, 서민들에게도 부담이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당장 뭐 15만 원, 30만 원 들어오면 기분이 좋죠. 근데 그쵸. 또 빠져나가는 걸 보면 또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쵸. 그리고 나의 잡이, 나의 일거리가 없어지거나 나의 근로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기업이 휘청하는 걸 보면 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밸런스 있게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대변인 표정이 아니 냉소적인 그 표정이 국민들은 그렇게 수준이 될 거라 저는 봅니다. 네네. 수준이 될 거 보는데 일부 이제 그런 거보다는 네. 난 몰라 당장 내 주문이 얼마 들어오면 좋겠어. 그리고 자기가 어려운 사람들은요 또 그런 아주 소수겠지만 그냥 막연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부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산층이라든가 그런 사람의 그냥 적대감을 가진 사람도 있죠. 그거는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구가 있으면 비중이라는 게 네. 사회에서 도태된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할 이제 근로 의욕이 없거나 또는 근로를 할 수 있는 이제 상태가 몸이 아니거나 정신이 아니거나 네네. 또 가정이 아주 극도로 좀 어렵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사회에서 배제하고 도태시킨 게 아니라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을 하죠. 이제 그게 복지 정책인 건데 이제 그 복지 정책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밥만 줘도 참 고맙고 이랬었는데 나중에는 밥에다가 좋은 집에다가 그리고 좀 지나면요 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야지 최소한 인간적인 삶은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점점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제 괴리가 생긴 거죠. 괴리가 생긴 건데 글쎄요 이번에 이제 법인세 이제 올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걱정한 게 뭐냐면 네. 법인세는 기업에서의 경쟁력의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기업의 실질 이익이 줄어들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제 고용이 떨어지게 되고요. R&D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기업에 나가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법인세 올리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인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현장에 일선 이제 그 민간이라든가 서민이 가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파트타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파트타임 시간이 줄어들거나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뭐 무급 휴가가 많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는 세금은 들지만 실제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역효과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진영의 국가들은요 대부분 법인세를 낮추는 게 글로벌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자생적으로 전부 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해가지고 고용을 늘리고 이제 현금이 돌게 만들고 제품을 개발하고 네.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렇게 독려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하게는 다 이제 법인세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 OECD 국가 특히 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역행하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글로벌 스탠다드에 그냥 역행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거에 대한 피해는 기업이 아니라 서민이 질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그걸 기업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기업한테 돈 많이 걷어도 돼라고 이제 민주당의 기본 시각은 그래요. 네네. 하지만 그게 결국은 다 낙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경비를 절감합니다. 그럼 사람 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오히려 법인세 인상이 국민 경제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효과를 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저희 아투 TV 같은 경우에도 양 여야 패널들을 다 함께 불러서 들으면 좋겠지만 오늘 나오셨는데 보통 뭐 네네. 종편이나 보도 채널 출연하실 때 상대방 더불어민주당 뭐 대변인이라든지 같이 출연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막 공방이 이어지는데 티키타카하죠. 티키타카하고 앵커가 말리고 네네. 그러죠. 이 민생 회복 쿠폰 그리고 네네. 뭐 법인세, 종부세 인상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 진영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또 어떻게 또 반박을 하시나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지금 그냥 민생이 어렵다. 서민이 어렵다. 밖에 나가봐라. 지금 청년들 지금 일자리 못 구하고 있다. 이제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지금 아우성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감성적으로 막 늘어나요.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을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뭐 얼어붙은 혈관에 피가 돌게 하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말했던 핵심 결국은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실증적인 연구에 의하면은 이건 효과가 없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답변 아예 안 해. 나는 논문이나 데이터 갖고 얘기하는데 그쪽은 전혀 그러지 않고 아주 감성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자영업자 치킨집 하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힘들지 않느냐. 뭐 그러면서 시장에 나가서 한번 칼국수 사 먹어봤느냐. 그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 IMF 때보다 어려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현금 뿌리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아주 감성적으로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거죠. 티키타카. 감성적으로도 접근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민들은 또 거기에 또 혹하는 점이 있죠. 끌려가는 네, 거겠죠. 혹하는 점이 있죠. 네. 근데 우리처럼 이제 책임지는 이제 그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국민의 보수는요, 기본적으로 정당의 가치가 책임인 거고 미래 후세대에서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거. 이제 이런데 이제 방점이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 계열에서는요, 그건 모르겠고 지금 당장 우리한테 표가 될 수 있는 거든. 지금 당장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거든 이런 무엇이든 오케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앵커의 생각이 아니라. 네. 네. 자, 다음은요. 새 정부 내각 인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속보가 떴죠.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을 합니다. 국회 굉장히 오래 계셨고 네. 많은 아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저는 국회에 있지도 않았고 외부에 있는 사람인데도 사실은 강선우 의원실에 있었던 전 보좌관들의 어떤 토로들이라든지 한 1년 전부터 저는 사실 들었던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실에 있다가 차마 그만두지 못하고 다른 방으로 이제 옮긴 힘들다.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거를 다른 또 보좌진을 통해서 전에 들은 이제 몇 차례가 있었어요. 좀 많이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는 다들 알고 있지 않았나. 엄청 유명하죠. 강선우 의원은 정말 유명합니다. 그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 인사청문회 나왔다가 갑자기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만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체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네. 그 중에서 몇 명의 국회의원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몇 명이라는 게 다 민주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힘도 그런 사람이 있죠. 있긴 네네. 있는데 어쨌든 근데 제가 그런 모든 분들을 비교해서 보더라도 단연 원탑이다. 라고 할 정도로 갑질이 정말 정도가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민주당은 취재한다고 민주당 이제 그 보좌진 출신들이라든가 민주당 관련된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유명했었다 그래요. 너무너무 유명했었고, 거기서 모욕감을 참다 못해가지고, 그걸 또 녹음한 이제 녹취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 해가지고 네. 그 녹취가 공개될 거라는 것도 찌라시가 돌았었어요. 여의도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강행을 하게 되면은 네네.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녹취를 깔려고 일부러 기다리고 있다. 강행하면 이제 그걸 깔려고. 강행했을 경우 공개하면 임팩트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녹취 내용이 뭐냐, 욕설이라는 거예요. 그 직원한테 네. 샤우팅하고 욕설하는 그런 것도 지금 공개될 예정이라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이제 본인이 병원에 가서 또 갑질했지 않습니까? 네네. 간호사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간호사 막 울고. 네. 여가부 근데- 장관에게도 또 갑질했다는 여가부 어제, 장관한테도. 네. 그것도 자기 문재인 정권 때예요. 여당일 때 여당 의원이 여당 장관한테 갑질하는 거 난 처음 들어봤어요. 보통은 이제 예의를 갖출 뿐만 아니라 본인이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 예산 딸려 그러면 원만하게 지내는 게 당연해요. 근데 야당 의원이 장관한테 그렇다면 뭐 약간 일견 이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관이 여당 의원들한테만 지역 사업 챙겨주고 야당 의원한테는 안 챙겨주고 모른 척하고 이러면은 이 야당 의원은 이제 굉장히 불공정하니까 네. 야단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당 의원이 장관한테 그렇게 했다? 그는 목적이 아니라 본래 자기 인생인 거야. 자기 인생이 갑질을 안 하면 참을 수 없는 거야. 1일 1갑질, 1일 10갑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에서 밖에서 장관에게도 뭐 가리지 않고 갑질을 난사했었다. 근데 이런 분이 이번에 국무총리 된다 그러니까 전 여가부 장관이 갑질 당했던 여가부 장관이 참지 못하고 이제 그 자기 갑질 당했던 내용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맞느냐. 그것도 자기 대학 20년 선배예요. 이화여대 나왔다 그러는데 전 여가부 장관도 이화여대 나왔대요. 네. 20년 먼저 나온 대선배야. 그런데 그런 분에게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맞느냐. 라고 한 거 보니까 정말로 이분은 고쳤을 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네. 이걸 만약에 강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에 있는 우리 같은 우리 앵커님도 을이겠죠? 집에서 갑인지 모르겠다. 집에 혹시 갑이에요? 나는 집에서 확실히 을이에요. 그래요? 와이프 갑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을들이 이재명 이제 정권에 대한 마음을 거둬들이고 그게 지지율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반영돼서 나타날 거다. 그건 멀쩡하다 저는 봅니다. 민보협에서도 이제 목소리를 냈고 또 국보협에서도 목소리를 냈고 일부 또 사실 민보협은 자진형, 정확하게 네. 낸 거 아니에요. 민보협은 원래 단체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네네. 거기서 딱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게 아니라 민보협 역대 회장단이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역대 회장단이라고 하면 한 20-30명 될 거예요. 네네. 그 사람들끼리서 입장을 낸 거고 민보협에서 입장 결국 안 낸 거예요. 안 냈기 때문에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 네. 민주당 보좌진 협의 익명 게시판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우리 목소리를 대변, 우리 권익을 대신해서 챙겨달라고 우리가 그 회장으로 뽑아줬는데 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우리 인권과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데 그걸 왜 목소리 제대로 안 내느냐라고 해서 그 사람을 탄핵시키자. 그 연판장을 돌리자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그 보도가 된 게 찌라시가 돌았는데 어쨌든 그게 소문이 나니까 스탑이 된 거예요. 뭐 하여튼 정치 부담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걸 했을 경우에 누가 주도했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민주당에 있는 소속 의원들은 자기 방에 있는 직원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직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면직시킨다든지 네. 아니면 왕따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다들 겁이 나는 거예요. 강선우 의원과 친한 의원일수록 친한 의원실에 있는 직원에서 더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과 을 관계가 아주 명확한 이제 보좌진의 을의 입장에서는 다른 의원들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또 그 의원실로 이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이제 일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민보협에 제대로 목소리 못 냈었죠. 네. 저는 참 뭐 외부에서 이렇게 보좌진 분들 보면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밤낮 없으시고 휴일도 없으시고 토요일 일 없죠. 토요일 일요일 없고 주말 없고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저분들이 의원들을 우리나라의 헌법기관들을 돕는 저분들이 더 많이 존중받아야 되고 정말 저분들의 어떤 권리나 어떤 인권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많이 향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뭐 강선우 의원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었고 또 이런 이슈들이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단어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국민 눈높이 아무튼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네.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 상식 상식 네. 보기에 납득이 갈 만한 말씀하셨듯이 전국의 이제 을들이 봤을 때 네. 납득이 갈 만한 그런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을들의 반란이 지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가버리면 네. 지금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누구죠? 강씨가 2명이던데. 그 국민 소통 비서관인가? 네,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지명을 취소를 하고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한 열흘 정도 더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 어떻게 예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우리 같은 을은 도저히 못 참겠다. 인정할 수가 없다. 그 생각해 보세요. 강선우 의원이 만약 이 상태에서 장관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강선우 의원 본인은요. 이래도 되는구나. 이래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구나 이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말도 안 되지만 그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 된 거고 두 번째 수많은 갑들에게 갑질을 허용하는 갑질을 승인받는 그런 효과가 의도하지 않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 직장 우리 다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까? 보면 갑질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고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저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번 기회에 많은 국민들이 갑질하게 되면 저렇게 나중에 결국은 벌 받는다라고 하는 게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자기 행동을 교정을 하죠. 그리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직장인이 기분 좋고 웃으면서 만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아침 출근할 때마다 설레이는 발걸음으로 갈 수 있는 직장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런 직장 만들어 되게 국회에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네. 우리 그 친구들한테 우리 그 직원들하고 같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오는 대관 업무나 이제 피감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굉장히 쫄아서 오거든요. 왜냐하면 국회라는 곳이 좀 권위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편하게 해주려고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우리 직원들 전부 다 그렇게 하라고 했었어요. 정말 분위기 좋은 방이었어요. 그 제 얘기가 아니라 그 피감기한 사람들이 정말 다른 의식을 다르게 이 방은 너무 마음 편하고 좋다라고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직장이 다 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근데 이번에 갑질한 그런 사람이 결국은 그게 다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관까지 갔다. 그럼 이 사회 전반에 있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자기 행동 교정을 안 해. 그래 갑질 해도 내가 이제 딱 줄 타서 인사권자라든가 이런 사람한테는 확실하게 잘 보이고 그 사람한테만 인정받으면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뭐랄까 허가증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많은 을들이 그걸 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어나야죠.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갑질하신 분이 장관 가는 거는 샘플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낭만은 샘플을 만들어야지만 이것이 바로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여야를 막론하고 갑을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영원한 을은 없다. 뭐 이런 저는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의 발언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문 사건 당시에 기획된 사건처럼 보인다. 라는 그 내용의 언론 기고문을 썼던 것으로 확인이 맞아요.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인 인사에 관해서도 좀 뭐 논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참 황당한 얘기인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생겼을 때 기획된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 성추행 사건이 없었는데 있다고 누군가 나타나서 가짜 피해자 행세를 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내용의 언론 기고문을 썼던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고문 썼다는 것 자체가 활자로 자기 이름으로 그런 황당한 얘기를 남겼다는 건데 이건 좀 약간 정신세계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법원에서 이게 인정됐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에서도 성추행이 있었다는 게 인정이 됐어요. 그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기고문에 뭐라고 또 추가로 썼냐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라고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가해자로 돼가지고 지금 논란이 됐었을 때 그 사건이 실제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죠? 2차 가해가 지금 일어난 거죠. 그 피해자의 이름도 공개를 해가지고 그때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그게 누가 이름 공개냐면요. 그 김민웅 씨 아시죠? 네네. 김민석 국무총리의 친형입니다. 네. 그분이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이름을 특정해서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경희대에서 뭐 대학원에 무슨 교수인데 그것도 나중에 그 이유로 해서 징계범 잘립니다. 잘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특정 이름을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했었고 나중에 그 피해자가 법원에 나와서 재판 공판 중에 이 사건 때문에 김민웅 씨 때문에 또 다른 분들 이름 공개한 사람이 있긴 한데 네. 그런 분들 때문에 자기가 개명을 했대요. 그 정도로 이제 피해자한테는 엄청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도덕성이 기준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넘어서 지하 안팎수까지 내려가 있는 이런 사람이 지금 인사혁신처장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늘이 내려주신 분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이 말 하고 있으면서도 저도 앵커님도 지금 어이가 없어서 웃고 있는데 저도 참 웃음이 안 나와야 되는데 웃음이 나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그 정도로 아부의 어떤 뭐랄까 아부의 극치를 달렸던 분이세요. 2차 이제 가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부를 위해서라면 정말 참 상식에 매우 어긋나는 발언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이런 분이 인사혁신처장이 되겠다. 전국에 있는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 다 한 100만 명이 넘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75만 명 정도 보거든요. 그 공무원의 인사의 기준을 만드는 곳이 인사혁신처예요. 그리고 고위공무원단들 있잖아요. 인사 검증하는 거, 도덕성 검증, 경력 검증하는 것도 인사혁신처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과거 했던 말 중에 그게 있어요. 인사 검증할 때 왜 도덕성을 검증하느냐? 도덕성 검증하면 미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죠. 인사 검증이라는 것은 능력과 도덕성,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 품성이나 인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인사 검증에서 도덕성을 아예 빼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코드 인사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발언하신 분이 인사혁신처장으로 가겠다는 것을 보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5년 임기 동안 있잖아요. 자기를 밀어준 사람, 즉 정과 사범에 5개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을 야당의 대표를 만들어주고 야당의 대선 주자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잖아요. 그 어려운 과정을 어쨌든 도와준 사람들, 이 사람들 빨리 보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혁신처장의 멀쩡한 사람 앉히면은 이거 보온이 안 되거든. 빨리 앞차 빼고 뒷차 빼고 빨리 받아가지고 빨리 한 자리씩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간에 이제 스펙을 만들어주고 지방선거에 보내든지 아니면 다음 총선에 보내든지 뭐 좋은 자리를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인사혁신처에 앉힐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자기를 하늘에 내려와줬다고 칭찬해준 그런 사람을 앉혀가지고 패싱처, 인사혁신처가 아니라 인사패싱처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인사들이 좀 인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판단은 우리 아투TV 시청자분들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더 얘기해도 돼요? 네네네. 그 이제 윤기천이라고 있어요. 윤기천. 네네네. 이 사람은 이제 제2부속실장으로 가거든요. 제2부속실장은 아시죠? 네. 제1부속실장은 이제 대통령이고 제2부속실장은 이제 영부인, 네, 영부인을 이제 보좌하는 건데 네. 실장이면 1급입니다. 근데 거기 가는데 그 사람이 윤기천이라는 분이 누구냐? 성남시장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인연 오래됐죠. 인연 오래됐고 이 사람이 또 분당구청장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분이 지금 김혜경 여사 옆에 가서 일정과 어떤 정치 활동 이제 이런 걸 전부 다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데 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재명 지금 대통령에는 3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성남시 라인,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라인, 그다음에 변호인 라인, 이 3개의 라인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튼튼하고 굵은 그리고 황금빛 라인이 뭐냐면 바로 성남 라인이에요. 가장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있던 인을 데려온 것 같은데 핵심이 이거예요.
영부인을 좀 보좌하는 이제 안보 그 제2부속실장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수활동비를 이 부속실장이 기획하고 기한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혜인 여사뿐만 아니라 뭐 김혜인 여사는 뭐 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 부부죠. 경기도지사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법카 유용 때문에 1억 이상이나 공공을 유용한 혐의로 지금 재판에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 특수활동비 뭐 수십억 수백억 되는 특수활동비의 문고리를 이 부속실장한테 맡겼다는 것은 이게 뭔가 정상적으로 쓰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로 자기 옷 산다든가 보조 산다든가 그런 의혹이 있었었고 또 자기 딸 문대희 씨한테 생활비를 특수활동비를 줬다는 그런 의혹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엔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유익 있게 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한 명 더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아니, 너무 긴가요? 네, 네, 아니, 죄송해요. 뭔가 편하게- 뒤에서 하고 싶은 것 아니요, 같은데. 아니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흑석 김유견 선생 아시죠? 흑석 김유견 선생이라고 네. 문재인 정부 때 대변인 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부동산 여러분 투기하면 안 된다고 막 외치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흑석동에 재개발 부지에 있는 빌라를 샀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랬었죠. 예. 자기는 전혀 모르는데 와이프 혼자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 드러났잖아. 왜냐하면 은행 대출 서류 보니까 자기가 도장 직접 찍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건 수행을 하는 세상에 대변인이 말을 잘해야 대변인인데 대변인이 말을 못해. 그런 무거운 수용을 했던 대변인이 바로 흑석 김유건 선생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 가냐? 새만금 개발청장을 한답니다. 새만금 개발청장.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게 새만금 개발청장이 아니라 네. 새만금 혹시 투기청장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 자, 이런 인사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첨, 그다음에 왕, 그다음에 성남 라인, 그다음에 투기 경력이 있는 분, 이런 분이 쭉 이제 다시 또 온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주권 정부라고 말은 외치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주권 정부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다음은요. 이제 여야 전당대회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타당으로 좀 보셨을 때 어떻게 좀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두 후보 다 뭐 명심을 강조를 하고는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둘이 명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 명심이 아니고 어심과 명심 간의 대결이라는 그런 겁니다. 어심과 명심 간의 어심과 대결이다. 명심. 예. 김어준과 이재명. 누가 이제 이기느냐. 실제는 그 뒤에 있는 그 이제 세력들과의 싸움이다. 저는 그래 네네. 봅니다. 실제로 이제 김어준 씨가 얼마 전에 콘서트를 했었죠. 네네. 그때 정청래 의원은 갑니다. 근데 박찬대는 안 갔어요. 네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왔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왔었어요. 물론 이제 김민석 후보도, 김민석 총리도 오고 네. 그랬었는데 딱 그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김어준 씨는 정청래를 밀고 있고 그 정청래에 미는 세력들은 상당수가 친문이다. 그리고 소수 이제 김어준을 지지하는 개딸도 있을 거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과 같이 호흡을 맞췄던 이제 박찬대 의원을 밀고 있는 거고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의 대비되는 캐릭터는 뭐냐? 정청래는 굉장히 강성이고 본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인데 네. 박찬대는 시킨 거에 충실하고 본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비되는 거예요. 근데 인사권자 입장,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편하겠어요? 당연히 박찬대 편하죠. 네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개헌을 통해서 본인 임기를 연장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정청래는 어떠냐? 이 옆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 쭉 봤잖아요. 네. 야, 전과 사범에 말도 안 되는 전과 사범에 재판 5개 받고 있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이 대통령까지 간 적이 없는데 대통령 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기는 옛날에 어땠습니까? 미 문화원 점거가 있었죠. 그다음에 미 문화원 미 대사관 미 대사관 관저에 들어가서 점거를 하면서 방화 미수도 그때 혐의를 받았었거든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나도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을 정청래 의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다음에 내가 한번 대통령 노려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그게 반갑지가 않죠. 왜냐하면 나는 대통령 한 번 더 할 건데 곧 이어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여당에서 어떤 그 집권 여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이게 당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보좌를 안 해줄 수 있겠구나. 과거에 우리 국민의힘이 했던 것처럼 먼저 발톱을 정청래의원이 언제든지 먼저 발톱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또 조만간 빨리는 안 되겠지만 언젠가는 정청래가 발톱을 드러내면서 언제 드러낼 것이냐. 이재명 이제 지지율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발톱을 드러내면서 각을 세우면서 자기의 어떤 대권 행보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2인자를 키우고 싶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보다는 박찬대를 더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현실은 지금 김어준 씨가 지금 데리고 다니는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 통해서 빨리 정청래를 옹립시키고 그렇게 해서 정책을 통해 가지고 김어준 씨도 가지고 있는 민원이 많아요. 그런 민도 빨리빨리 좀 해결하고 이제 그런 것들 간의 대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의 분석이었고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그죠. 8월 네. 22일 이제 당대표 전당대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일단 이게 어제 의총이 얘기 있었습니다. 네, 의총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게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그 시스템 그대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논의만 하고 아직 결론은 없는 것 같아요. 의총 열면서 이제 사실 이번에 의총 열면은 혁신위원회 안 가지고 좀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논의도 어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의총을 열었는데 아직은 어느 대세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숙성된 어떤 결과가 이르기에는 조금 의총의 시간이라든가 좀 부족했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나오신 분들 보면은 일요일에 일단 김문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고 그렇죠. 그 출마 선언하기 전에 오전에 나경원 의원께서는 불출마 선언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미국을 가셨어요. 또 한미 의원 연맹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또 가셨고 안철수 의원은 그 전에 출마 선언을 했고 전한길 강사께서 입당을 또 하셨고 좀 정리를 해서 대변인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를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출마가 사실상 공식화되고 있는 분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있고요. 김문수 장관이죠. 김문수 장관이 있고 양향재 의원도 이제 나간다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다음에 친한계에서는 조경태 의원 나온다고 했었고 안철수 의원 나온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분이 장동혁 의원도 있고요. 요 한 5명 정도가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나경원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외부 효과가 생겼습니다. 바로 전한길 강사가 등장을 해서 이번에 내가 밀어준 사람이 당대표가 되게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전한길 강사가 그러면 이번 전당대 혹시 나오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이제 자아냈죠. 많은 국민들이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전한길 강사 이번 전당대에 나올 수는 없어요. 3개월이 안 되죠. 그렇죠. 3개월 공교롭게도 조금만 일찍 만약에 근데 일찍 들어왔으면 진짜 나올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는 6월 9일 날 이제 이분이 입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실명은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 땡땡인데 하여튼 학원 강사 이름으로 이제 전 한기라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게 본명인 줄 알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전 땡땡이라는 분이 다운가입했는데 서울시장이든 어디든 간에 이 전 땡땡이라는 분이 전환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입당을 이제 허용이 돼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6월 9일에 오다 보니까 3개월 되려면 8월 9일이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전당대회 공고가 7월 30날, 7월 31일 날 납니다. 그러니까 한 9일 정도 차이로 이래가지고 3개월 요건을 못 갖추는 거예요. 책임당원이 이제 되지 않은 거죠. 며칠만 더 빨리 입당을 했어도 그럼요. 책임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책임당원 되면서 본인은 최고위원이든 당대표든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어쨌든 우연찮게 하여튼 그래 됐습니다. 그래 돼가지고 이제 전당대회 참여 못하지만 본인이 이제 목소리를 크게 외쳤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지지하는 분을 당대표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이 그게 하나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직도 이제 잠재되어 있는 게 진짜 한동훈 대표가 안 나오느냐, 전 대표가 안 나오느냐 이 얘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취재한 바로는 다수의 친한계 인사들이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직도 여전히 많대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한 7대3, 8대2 정도 압도적으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많대요. 매번 나오는 거에 대한 피로감도 있는 거고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 대세에 대한 패배에 대한 책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면 대선 패배하게 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대선 조기 대선 생기게 한 게 누구 때문에 생겼느냐라는 얘기 또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래 되면 다시 우리 당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걱정이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등장하면 국민의힘은 갈등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게 딱 국민들한테 각인이 될까봐 그걸 되게 두려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 나오게 되면 한바탕 씌우고 가면은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쇄신안 혁신이 나올 건데 그걸 보고 내년에 지방선거에 이제 그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런 거 나올 때 한동훈 대표가 도전하는 게 어떻겠느냐 원내일 때 들어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약간 정리가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대요. 있는데 어쨌든 지금 김문수 후보가 나온다. 원래 김문수 후보도 안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때 이제 대선 패배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지금 나가게 되면 강선우가 이제 그 분리수거라 시켰던 그런 거 된다. 그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입장을 바꿔서 나온 거에 대한 설명이 김문수 후보는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왔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게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고 지금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과 우파 중도 보수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51%의 국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찍지 않은 51% 국민들이 진짜 싸우는 사람, 잘 싸우는 사람, 전사, 투사, 그리고 싸움에 대한 지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고 있다. 담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잘 싸울 것인가를 전당대회에서 잘 보여주는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에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가장 큰 테마가 될 거라 보고 그렇다 그러면 갈등 문제를 우리가 더 이상 안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갈등을 안고 갈 수 없는 거다. 그럼 분열을 안고 갈 수 없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친한계가 조금 설 자리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그건 김문수 후보와 다크호스인 장동혁 후보 두 분 간의 양강 구도로 잡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 안철수 후보는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혁신위원장은 또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철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들에도 약간 실망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양강 구도로 가면서 흥행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대표님 방금 얘기한 그 잘 싸우는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김문수 후보, 장동혁 의원 누가 더 잘 싸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생방송이죠. 네. 생방송에서 말 못해. 두 분 뭐 점수를 만약에 준다면 퍼센트.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이고, 예. 김문수 후보가 정말 순수한 분이죠. 진짜 그 진짜 보수에서. 그런 부분은 이제 보수 같은 부분이에요. 순수한 이제 보수 우파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있는 사람인 거고 또 그분은 과거에 이제 노동운동 하다가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최고의 이제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의 성장이라는 것을 이제 몸소 느끼고 그걸 자기 평생의 철학처럼 실천하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보수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 거는 맞죠. 맞는데 자 그럼 장동혁 의원은 이번에 보여준 이제 대선에서의 행보를 보면 정말 전투력 만렙. 그러니까 왜 전국 연설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서 마이크 잡았을 때 올라갔을 때 장동혁 의원이 쫙 빨아들이는 그 집중력이 굉장히 전 놀랐었어요. 그래서 임팩트가 있고 카리스마 있고 네. 젊잖아요. 그리고 또 잘생기고. 그래서 이분이 참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우파 지지자분들 보기에는 새로운 매력적인 인물을 찾고 있을 건데 거기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다. 그래서 저는 다크호스.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걸리는 부분은 이제 김문수 후보는 워낙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고 한노총에서도 이번에 양쪽 노총 다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 대선에 누구를 지지한다 입장을 안 냈을 거예요. 이번에 아마 둘 다 양대 노총이. 네. 그 왜 그러냐면 자기 평소 같으면 이제 뭐 민주당 지지한다고 했을 건데 이번에 이쪽에 노동계 이제 대부가 나오니까는 이게 김문수 후보는 비록 국민의힘이지만 저분은 인정 안 할 수 없다 하면서 그럼 우리 차라리 입장을 내지 말자라고 해서 지지 선명을 아직 안 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제 노동계 잔뼈가 굵은 분이고 그만큼 인지도가 높습니다. 다만 이제 장동혁 후보는 거기에 비하면 인지도나 대중성이 조금 딸리지 않느냐. 경력도 훨씬 많고 이번엔 국회의원 2번, 도지사 2번, 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국회 3번, 도지사 2번 하셨을 거예요. 장관도 하시고 경력도 좋고. 근데 이제 장동혁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뉴페이스죠. 뉴페이스인데 그 짧은 기간에 보여줬던 그 역량이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쉽게 잊히지 않는 강한 임팩트를 줬기 때문에
어쨌든 그 웅변도 아주 잘 되시고 스피치가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이분에게 거는 기대도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김문수가 1등이긴 하지만 첫 등장부터 장동영 후보가 3등인가 뭐 4등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여론의 등장부터가 심상치 않은 그런 조짐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분 간의 대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끝으로 관세 관련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성락 11일 만에 또 미국행 루비오 만나 관세 협상 조율 저희 아시아투데이 기사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일에 DC로 워싱턴 DC로 출국을 했습니다. 1일로 이제 예정이 돼 있죠. 8월 1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통상 안보를 종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타진하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2박 4일 일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미국을 다녀온 지 11일 만에 다시 또 출국을 했습니다. 관세 협상 지금 현 정부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저렇게 또 위성락 안보실장 나갔다는 것은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들어온 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또 나가잖아요. 근데 들어왔을 때도 빈손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보니까 한 열흘 동안은 국내에 있으면서 뭐 어떤 카드를 줄까 이거 안을 만들고 지금 급하게 다시 제시하려고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섰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상 대 정상으로 나섰다 그러면요, 이게 쉽게 풀리는 거예요. 자, 정상 대 정상이 방향과 큰 과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끝난 상태야. 너네끼리 일단 해서 안을 짜서 다시 나한테 보고를 해. 라고 했으면요, 일사천리 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정상들끼리 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참모들이 이거 협상을 하면서도 과연 우리 정상이, 우리 오야가, 우리 대장이, 그러니까 우리 대장, 우리 트럼프, 예를 들면 우리 이재명, 이게 이렇게 내가 안을 협상해서 돌아가면은 이걸 만족하실까? 이재명 대통령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실무진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헤어졌다 다시 또 만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캐나다 갔을 때부터 조짐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G7 할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나라 돌아갔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통령 안 만나려고 돌아간 거 아닌가 싶어. 내가 보기엔 아예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반미 의식 정서 그리고 반미 출신 인사들을 이제 국무총리라든가 이제 계속 임명하는 모습을 또 봤었고 중국에 대해 쉐쉐하면서 이런 거를 보니까는 나한테 어떤 협상에 임할 만한 그런 카드를 아예 준비해오지 않았을 것 같다. 그렇다면 내가 만나서 그림을 만들어주면은 분명히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재명이다라고 막 이용할 거라 생각했겠죠. 그러니까는 자기는 나는 사실 마음에 한덕수인데 지난번 한덕수가 컴백했을 때 beautiful English 언제 뭐 대선 나갈 거야 뭐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그랬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한덕수를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한덕수를 차라리 관세 협상 본부장으로 보내든지 특사로 보내든지 이랬으면 이게 쉽게 풀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갔다가 나토에도 안 갔잖아요. 나토에도 안 간 것도 본인이 혼자 안 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제일 먼저 손들면서 나 안 갈래 하니까 일본도 안 보내고 호주도 안 보내고 하면서 사국이 다 안 갔지 않습니까? 유엔들만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트럼프 더 열받았을 거예요. 네가 맨 먼저 안 온다 분위기 만드니까 따위도 다 안 왔잖아. 그리고 거기서 안 가가지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해야 되는데 그거 참여된 논의도 제대로 못했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약속을 하면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도 들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과의 관계, 즉 전승절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보고 아마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승절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는 전승절 가지 마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대신 보낸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문제예요. 국회의장은 당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 국가 서열로는 2등이지만 대통령을 대신한 자리는 아니에요. 대통령을 대신한 자리에 특사를 보내는 게 맞죠. 네. 대통령 대신 자기
저기 보내려고 국회의장을 보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 삼권 분립에 심각한 훼손을 준 거다. 어쨌든 그것도 맞지 않다. 자, 그래서 전승절에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가 그것까지 보고 결정하려고 지금 트럼프가 만남을 미루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마코 루비오가 네. 한국을 거치지 않고 패싱하고 인도네시아 대사관 안보 포럼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엊그제였나요? 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통상교섭 본부장인가 일본에 왔다 갔는데 네. 비행기 타고 1시간 반, 2시간이면 한국에 오는데 한국 안 돌려 바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죠. 네. 자, 이런 거 보면 한국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된 게 브라질처럼 50% 관세 보복을 받든지 아니면 캐나다처럼 35% 관세 보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다. 지금처럼 25%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거고, 이 상황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나눠준 전체 현금 나눠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 협상 실패해서 보복 관세 받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요 수출 못합니다. 수출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만드는 게 계속 창고에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창고에 안 쌓이게 하려면 어떻게 돼? 공장을 멈춰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사람을 줄여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은 사람이 일자로 줄어들고 청년들 실업자 많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현금 뿌려준 게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관세 이슈 관련해서 계속 보도를 해드리는 이유도 이것이 국민들의 삶과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뉴스 더 전해드리자면 PTX 국방장관은 또 필리핀에 가서 관세 협상, 필리핀에 가서 협상을 또 벌였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송하는 동안 또 박경현님, 이준우 대변인님 패널로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또 응원의 말씀 보고 있다 이렇게 응원의 말씀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자, 초복이었습니다. 대변인님 초복 삼계탕 드셨나요? 오늘 초복이에요? 일요일. 안녕하세요. 초복에 네. 우리 애랑 같이 짜장면 먹는 것 같은데. 짜장에 짬뽕 먹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이 초복 때 정말 날씨 더우니까 네. 너무 차가운 음식보다는 또 보양할 수 있는 뜨끈한 삼계탕이나 이런 보양식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끝으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못 하신 말씀. 좀 전에 속보가 올라왔는데 이재명 네. 대통령의 네. 마지막 남은 재판, 나머지 재판 전부 다 4개가 네. 다 재판 중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중지 안 됐던 게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대북 송금 재판도 연기가 그렇죠. 됐네요. 그것도 중지가 됐다 그럽니다. 5개 형사 재판이 그럼 전부 모두가 다 중단이 됐습니다. 오스타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성호 이제 법무부 장관이 평소에 했던 얘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평소에 뭐라고 했느냐? 이 모든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근원적인 해결책은 공소를 취소하면 된다. 그럼 이 5개 재판이 지금은 중지지만 이게 취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장관으로 간다고 하는데 방금 마지막 이제 불법 대북 송금 사건도 재판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무도한 짓을 벌릴지 네. 공소를 취소하는 이런 무도한 짓을 벌릴지 국민들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투데이 속보로도 지금 떴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도 연기, 그리고 5개 형사 이로써 5개 형사 재판이 모두 중단됐다는 속보도 전해드리면서요.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인데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는 또 내일 오전 11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정치를 원하시나요? 국민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바로 아시아투데이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가 함께합니다. 정치인에게 말은 곧 힘입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공감을 얻는 연설, 그 시작을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와 동행하시죠. 정치 지망생, 그리고 초선 의원부터 대선 주자까지 실전 중심의 정치인 스피치 과정, 진정성을 더하는 국회의원 커뮤니케이션, 선거에서 이기는 대선 주자 과정까지 생생한 커리큘럼으로 당신의 말에 진심을 담고 영향력을 더하겠습니다. 정치를 꿈꾸는 분들, 지자체, 국회로 진출하고 싶은 분들, 그 꿈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이제 아시아투데이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와 함께하세요.